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이번 한 주 열린 토론에서는 연말 특집 2024 대한민국을 돌아보다는 주제로 한 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경제 분야를 점검해 보는데요. 최근 설문 플랫폼 네이트큐가 5,6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가 새 소원으로 경제적 여유를 꼽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허리이자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4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신년 소원으로 경제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2024년 국내 경제는 내수 부진과 가계부채 급증 그리고 연말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열린 토론 연말 특집 2024 대한민국을 돌아보다에서는 경제를 주제로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을 전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한국부동산 융복합학회 회장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대투정권 부사장을 지내셨죠.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인 손석우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기 전에 시민분들은 2024년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상황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불확실성, 변동성이 너무 큰 한 해였고 시한폭탄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하다. 왜냐하면 주위에 안 좋다고 많이 하니까는 많이 문 닫는 가게도 많고 자주 가던 가게들 문 닫고 없어지고. 물가는 올랐고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안 오른 부분이 없다는 그런 인식도 많이 돼 있고 반면에 내 어떤 근로에 대한 값어치는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많이 어렵지 않느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직장인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주식하는 사람들이나 다 폭망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길 바랬는데 좀 어쩔 수 없이 됐으니까 관세부터 벌써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방위비나 뭐 이런 거 이제 쪽으로 하면은 오늘 정부에서 뭐 잘 해도 어쨌든 피해는 보는 게 이제 또 국민들 세금이 더 나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부채가 계속 늘어나다가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경기가 확 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분들이 빚만 늘어나고 이자 부담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증가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전반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제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산업도 지금 경쟁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2차 전지 분야에서 일하는데 영업이익 자체도 너무 좋지 않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트럼프는 이제 관세 높이고 해서 완전 그 미국 중심으로 가겠다는 정책인데 안 좋죠. 일단 보조금 같은 문제도 특히 배터리 분야에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저희도 보조금 같은 거 중국이 엄청나게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나라 경쟁력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또 이 상황이 또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기준금을 낮춰서 이렇게 또 하기에는 또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기준금리 높여서 하기엔 또 장어 부채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경제 분야도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를 보내는 셈인데요. 2024년 경제 각 분야별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총평부터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김영익 교수님, 올 한 해 국내 정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네, 국내 증시 참 어려웠습니다. 아직도 국장에 투자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국장이라면 그 우리 증시인데요. 올해 그 세계 평균 지수가 한 16% 정도 상승했습니다. 예, 특히 그 나스닥은 33% 상승했고요. 예, 그런데 우리 코스닥이 무려 22%를 하락했고 코스피도 거의 9%나 하락했어요. 그래서 미국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오르고 세계
주가는 또 그렇게 평균적으로 올랐는데 예. 우리 주가만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참 어려웠습니다. 예, 그리고 1월에서 7월까지는 좀 오르다가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은 어떨까 더 마음 졸이게 되는데요. 권 교수님, 올 한 해 부동산은 어떻게 또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좋다 말았다라는 생각. 또 실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천만다행이다. 지난 8월, 9월 달부터 가격이 이제 하락했죠. 9월부터 7월 달까지 9천 건이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방송 때문에 나오기 전에 보니까 12월이 월말에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993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이제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로 제1금융권의 5개 은행 대출을 중단했어요. 예. 지금은 뭐 제1금융권이 전부 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대출을 막은 상태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사야 되기 때문에 은행의 융자를 받지 않고 레버리지 효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대출을 막으면 당연히 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기에 이제 탄핵이나 뭐 경제 그 침체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전반기에는 좀 좋은 시장이었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어려운 시장이 되면서 지금은 거의 숨쉬기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숨쉬기가 어렵다. 손석구 교수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올 한 해 우리 경제의 좀 두드러진 특징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연초에 괜찮았거든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도 2% 중반대까지. 작년에 1%였으니까 그래서 수출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성장률 자체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괜찮은 그림으로 갔는데 하반기에 완전히 다 예상했던 그림들이 다 깨져나가는 상황이 됐고 거기에다가 예상치 못했던 계엄 탄핵 정국이라는 것까지 맞았으니까 결국 내외안이라는 사자성어로밖에 생각이 안 들고 딱 지금은 그래요. 살얼음판이를 막 살금살금 걷다가 결국 얼음이 깨져서 발 한쪽이 빠져버린 것 같아요. 나머지 발 한쪽마저 지금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돌아가는 그 경제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들을 보면 녹록치가 않다. 이렇게 뭐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예상을 하셨을 텐데 첫 번째로 오늘 분석을 해야 될 주제는 환율입니다. 자, 이 국내 정치 불안정 이 부분이 또 우리 경기 침체와 함께 환율에 직격탄을 주고 있는데요. 직격탄을 또 미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 1,464.8원에 1,460원대를 넘었다가 1,464.8원에 마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1,500원대 이상도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좀 상당히 부정적 전망도 나옵니다. 예,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을 보면은 앞으로 환율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우리 환율이 이렇게 오른 거는 국내 정치 불안,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러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국내 정치 불안은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문제는 달러 지수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 달러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103에서 최근에 108까지 올랐어요. 우리 원화 환율은 달러로 표시되니까 달러가 강세되니까 원화가 약세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데 저는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그리고 미국 대부채 그다음에 세계 중앙은행이 계속 달러 보유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서 IMF가 전망하기를 미국 비중 축소다. 오히려 트럼프 2기가 내년 1월 20일 들어서는데요. 그때 되면 이런 문제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환율이 여기서 계속 1,500원 이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뭐 그 근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점차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고 나서는 환율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저는 좀 낙관적인 시각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김 교수께서 이전에 뭐 다른 방송에서도 달러 인덱스는 점차로 좀 약화될 것이다 이런 내려갈 것이다는 말씀 주시긴 했는데 다른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먼저 권 교수님께서는요. 저는 뭐 지금 정치적 불안이 대외 신인도를 낮추고 또 대외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가서 이제 그게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국내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불안은 결국에 그 환율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탄핵이 결정 나기 전까지는 불안 시장이 계속 갈 것 같고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야 안정이 되지 않겠나. 예, 부동산 시장 쪽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이제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 물품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뭐 공급은 없고 정말 시장은 너무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겠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시장이 계속 갈 것 같아요. 환율이 안정되면 이제 그때 가서 뭐 수입 물품이 또 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이미 수입 높은 가격으로 수입한 가격은 내려가지 않거든요. 이게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은 저는 내년 하반기 돼야 좀 안정되지 않겠다. 내년 하반기로 보시는군요. 네, 상반기는 아니라고 봐요. 네. 손수 교수는 어떻게 보나요? 이게 네. 자칫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환율이 높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탈 가열차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 조금 막판에 매수세로 우위로 들어오긴 했던데 예. 기조적으로는 이 정도의 환율에 굳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지금 환율이 1,450원 선에서 계속 되는 거는 사실 이제 이게 통화 대 통화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환율이. 그럼 원화 약세 요인도 있는 거고 달러가 강해서 달러 강세 요인도 있는 건데 이게 지금은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 환율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연초에 환율이 1,300원대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 전반적인 우리가 달러가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 요인, 수출 같은 것들을 보면 수출 올해 반도체 빼면 8% 정도 전년 대비 증가했거든요. 경제 성장률 아직 뭐 최종 나오진 않았지만 2% 초반, 2.1 잘 나오면 2.2 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탄핵 터지기 전에 환율이 1,400원대 초반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계엄이랑 탄핵이라는 변수가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450원대로 갔던 게 사실 지금은 이제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계속 1,450원 선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내년의 성장률이 지금 2% 밑돌 것 같단 말이죠. 1.8, 1.9 이 정도 수준으로 되고 내년 수출은 증가율이 1%대로 지금 전망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가장 현실적으로는 1,400원대 환율에서 움직인다라는 큰 가정하에 탄핵 정국이 순탄하게 마무리된다. 그리고 미국 달러 강세 기조가 지금 정점이다라고 본다면 어쨌든 내년에 횟수를 줄여도 금리를 미국 연준이 2차례라도 뭐 낮출 테니까 예. 정점이라고 본다면 안정된다는 기조에 안정되는 수준이 1,400원 초반대가 아닐까. 그러면 1,420원에서 1,430원대가 현실적인 우리의 환율 시나리오, 뉴노멀의 환율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변수가 여기서는 이제 미국 트럼프겠죠. 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뭐 1월 20일에 출범하는 첫날 뭐 몇십 개의 서명을 한다는데 관세를 얼마나 세게 시간 싸움으로 때릴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강도 높게 만약에 지금 얘기한 대로 보편 관세, 뭐 우리나라 같은 데 10%, 중국 60% 정말로 이 정도의 칼을 휘두르게 된다면 환율은 또 단기 충격을 받으면서 더 이상 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측이 쉽지 않은 시계제로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투기자본 이야기도 나오고 뭐 멕시코나 또는 캐나다의 보복성이 있는 관세가 우리 또 경제에도 영향을 또 간접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참고로 외국인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파는 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10월에 한 7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11월에 한 4조, 12월에는 오히려 2조 5천억 정도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1월에서 7월까지는 한 23조 원 정도 순매수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로 8월부터 계속 팔고 있는데 월별로는 파는 규모는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왜 8월부터 외국인들이 팔았겠느냐. 경제적 요인 같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제일 관계가 높은 게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 선행지수거든요. 예, 그게 작년 2월 저점으로 올 7월까지는 올라왔었어요. 예, 그동안 외국인이 주식을 샀었죠. 예, 그런데 8월에서 11월까지 발표됐는데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떨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 둔화되겠구나. 예, 그리고 선행지수가 우리 수출 증가율에 한 3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예.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인데 선행지수 하락하고 수출 증가세 둔화되겠구나. 그런 판단에 하에 외국인들이 많이 판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파는 규모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지금 언론에서는 예.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축소되는 것 이유는 같은데 뭘까요? 그만큼 우리 주가가 싸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손석희 교수한테 이 질문도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 당국자들의 이 분석은 상당히 좀 낙관적입니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안 봅니다. 가령 환율에 대해서 최상목 부총리는 절반은 정치적 사건,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영향, 또 한국은행 이종렬 부총재보는 환율 상승이 금융기관 재무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창용 하는 총재는 외환위기 우려는 과도하다. 좀 큰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절반 논리인데 이게 네. 절반은 정치적인 이유다. 근데 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게 만약에 정치적인 이유가 절반이라면 지금 환율 상승폭의 절반이라면 일단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돼서 탄핵안이 본회의는 통과했지 않습니까? 현재 예. 심리가 남았지만 그러면 사실 이게 워낙 약세 요인인데 이걸 단기 충격이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는 지금 1달러기 됐었어야죠. 1450원 최소한 아래로는 내려왔었어야죠. 근데 지금 이게 되돌림 현상이 잘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시장 주체들이 여전히 일단은 계엄이나 탄핵을 워낙 약세 요인으로 보고 거기에 반응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워낙 약세 요인이 또 단순히 아까 우리 김영익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계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장기적인 성장률 저하라든지 수출 둔화되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 아마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엄 사태가 일단락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외환 보유고 이야기를 저희가 자꾸 하는데 예. 지금 4천억 달러를 마지노선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밑으로 안 떨어졌죠. 이게 최종 공식 집계로는 11월 기준으로 우리 외환 보유가 4,150억 달러인데 이게 2021년에는 좀 더 많았어요. 4,600억 달러. 예. 근데 이후에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이래 환율의 변동성이 이제 커지면서 야금야금 까먹으면서 지금 4천억 달러대 초반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외환 보유고가요. 외환 네. 보유고 말씀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2,600억 달러였다가 그때 단기적으로 충격이 오면서 2천억 달러 선까지 내려갔고요. 그때 내려갔을 때 외신들이 보도했었어요. 이거를 한국 외환 보유고 문제 있다. 그러면서 그때 기재부가 2천억 달러 선 사수한다고 엄청나게 홍보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심리적 저지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천억대 초반대이고 이걸 지금 아직은 거의 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선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적인 요소가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충격이 클 거란 말이죠. 근데 네. 이게 외환 보유고는 환율의 레벨을 낮추는 데는 별 효과가 없고 이 변동성을 잡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변동성이 여전히 크지 않습니까? 이 변동성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절반 정도는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될 것이다. 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닌가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또 금 교수님 이게 환율이라는 게 참 조정이 쉽지 않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금리 인하 계획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물가 또 인플레 이런 영향은 없을까요? 우선은 그 환율이 이제 이렇게 약세를 보이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줄어듭니다. 예. 줄어들게 되면은 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공급량이 줄을 수밖에 없죠. 이런 현상이 이미 뭐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통계를 보면은요, 건설배 통계를 보면은 중견건설사 23개가 이미 문을 닫거나 디폴트가 났고요. 그러면 이제 전문 건설 업체하고 작은 중소 지방의 중소 건설사가 1,809개가 문을 닫거나 디폴트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만 봐도 이미 이 탄핵 정국 이전에도 이미 금리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또 시장이 서울만 바짝 좋은 시장이지 경기도 일부 지역 말고는 지방 거의 계속 지금 침체된 상태거든요. 11월 달 기준으로 10월 달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이 지금 6만 가구가 넘고요. 악성 미분양이 18,000가구가 넘어요. 예. 이렇게 이제 환율이 높아져서 만약에 원자재 값이 목재나 철강이나 시멘트 전부 수입하거든요. 이게 높아져 버리면 그 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공급을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당장 영향이 아니고. 저는 뭐 외환위기라는 표현을 좀 조심스럽게 네. 썼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 겪었을 때는 실제로 달러가 부족했었거든요. 네. 지금 우리 달러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죠. 외환 보유액 4,100억 달러. 여기 뭐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적정 애완 보유액이 얼마냐? 네. 이건 학자들 견해에 따라 다 달라요. 예, 그런데 보통 뭐 3개월 수입액, 그 다음에 3개월 뭐 수입액에다가 단기 외채 이거 합치면 최근 그 3분기 보니까 한 3,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지금 4천억 달러 넘거든요. 예,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하면서 아마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 텐데요. 우리 경상수 적자가 올 1월에서 10월까지 742억 달러, 올해 900억 달러 넘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한국은행이 전망하기를 내년에 800억 달러 넘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오는 돈들이 해외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로 계속 나갔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덜 하면 애완 보유액 계속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도 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가지고 외환위기다. 알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좀 강 교수께서 아까 외환위기로 의미 부여를 했던 건 아닌 것 예, 같고요. 김 교수님, 아까 이제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줄고 있다. 예. 우리가 뭐 PER로 보더라도 역대 뭐 최저치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 주식 시장이 싸도 너무 싸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갑니까? 예, 그만큼 좀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 지금 그런 거겠죠. 네. 예, 그런데 저는 뭐 증권 시장을 오래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주가라는 거는 제자리에 갑니다. 시간의 문제죠. 예, 지금 뭐 우리 PBR 최근에 0.8까지 떨어졌고 네. PER 뭐 800까지 떨어졌었죠. 예, 그리고 제가 명목 GDP로 평가해 보니까 한 25% 정도 저평가됐어요. 그런데 늘 보면은 이 주가라는 게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그러는데 시간이 가면 제자리 가거든요. 예, 저는 우리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코스피도 저평가됐다. 시간이 가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평가할 거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정치적 상황이 좀 안정돼야지 이게 전제 조건인데요. 뭐 정치 일정만 좀 보이면은 우리 코스피 저평가됐다, 원화 가치 저평가됐다. 일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좀 매도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내년 뭐 시간의 문제지 내년 어느 시점에서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석구 교수께 네.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마냥 기다리자니 뭔가 주가가 올라가야 기다려도 언제까지 기다리지라는 마음이 생길 텐데 미국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서학 개미로 옮겨가는 분들도 엑소더스처럼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유럽장도 좋고 일본장도 좋고 대만장도 좋은데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기다리면 물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겠지만 네. 그 시점을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내년을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이 하나의 턴어라운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아하. 싶어요. 지금도 사실 우리 주식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섹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종목별로 정말 많이 떨어진 종목 같은 데는 수급이 들어와요. 개인들이 됐던 혹은 뭐 외국인이 됐던 수급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또 금방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맛보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싸졌다는 인식은 점차 퍼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뭐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내년 3월 이제 우리가 공매도를 다시 재개할 계획인데 예. 공매도 회복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불법 공매도가 문제니까 전산화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 공매도의 순기능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과열된 주가를 조금 진정시킨다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히 이제 공매도를 주요 해지 위험 분산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정상적으로 다시 재개가 되면 외국인 수급도 좀 다시 돌아오는데 물꼬가 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우리가 비슷하게 항상 대만 증시 같은 데랑 비교하잖아요. 대만도 과거에 공매도 금지했다가 재개하고 나서 상당히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유입 효과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을 기점으로 본다면 공매도 재개 시점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정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 좀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김 교수님 어쨌든 지금 현재는 단기간에는 환율 상승 상황이 좀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환율이 높으면 뭐 수출 종목들에 좀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수출 보면 과거에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 예, 지금은 환율보다는 세계 경제 상황 이거에 훨씬 더 영향을 받더라고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런데 우리 수출이 최근에 그 중과세가 둔화되는 거는 작년에 우리 자동차 수출이 미국으로 정말 잘 됐었어요. 예, 그런데 올해 들어서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 중과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 최근 2년 동안 소비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소득에 비해서 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소비할 돈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지금 미국 소비가 좋은 거는 내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서면서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물가가 오를 것이다. 그 오르기 전에 미리서 좀 사놔야 된다. 예, 그래서 소비가 지금 좋은데요. 내년 가서 소비가 좀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 미국으로서 우리 수출이 정말 잘 됐었는데 미국으로 수출이 덜 되면서 우리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수출은 환율보다는 물론 환율에도 영향을 받지만은 세계 경제 성향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보다는 오히려 세계 경제, 글로벌 환경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손석희 교수께 이거 여쭤봐야 돼. 올 한 해 참 많이 주목했던 것이 엔비디아, 또 최근에는 뭐 브로드컴이나 뭐 마벨 테크놀로지 등 이게 AI 반도체 쪽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이 빅테크 기술주가 강세를 유지할지. 일단 많은 분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 쪽이 그래도 유망할까 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는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이거 질문을 보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답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의 바통을 이어받을 다음 주자가 누구냐. 이걸 우리가 이제 공영 KBS 방송에서 뭐 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흐름을 보면 최근에 구글이 그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칩 윌로우라는 칩을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요즘에 그 구글의 그 주가가 되게 잘 안 움직였어요. 별로 재밌는 이슈가 없거든요. 근데 움직였어요. 이 양자 윌로우 칩 공개하고 나서 물론 그 능력 칩의 능력치에 대한 되게 놀라운 것도 있었지만 양자 컴퓨터가 말로만 듣다가 이제 정말 상용화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들을 시장에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장에서는 양자 컴퓨팅 관련된 그 기업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에 뭐 아이온큐가 주목받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이온큐가 대표적인 수혜주인데 국내에서도 뭐 양자 컴퓨터 관련주라고 해서 하나의 테마처럼 묶여서 주목을 받았어요. 저는 제2의 엔비디아를 만약에 찾는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자가 아마 양자 컴퓨터 쪽으로 아마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2022년 말에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 주가가 본격적으로 막 뛰기 시작했거든요. 10배 올랐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계속 잘 나갈 거야. 뭐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주가가 또 그만큼의 호응을 해줄 거냐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숨은 진주 제2의 엔비디아를 찾는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흐름상은 다음 세대로 양자 컴퓨터에 한번 주목해보자.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의 이 반도체 분야를 좀 주목해보는 것도 좋다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 전달드리는 내용은 참고사항이고요.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일단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니까 금 교수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 위기설 어떻게 뭐 극복이 될 사안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초점이 이 위기의 원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위기에 빠진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노조 문제도 있고 또 수장이 뭐 들락날락 그 자리를 잡지 못한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 자료를 보면은 금년도에 그 삼성전자 순매도액이 19조가 넘는다 그래요. 19조가 넘으면은 이게 뭐 거의 증시에서 거의 다 매도를 한 건데 이 연초에 7만 8천 원 가던 게 7월 달에 8만 8천 원까지 최고치를 쳤어요. 그리고 지금 5만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5만 전자 얘기가 나오는데
평택공장은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평택공장은 아마 새로운 그 기술 기술 때문에 아마 시설을 다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서 있는 상태고 지금 중국 공장에 중국 사람들이 그 연구하고 있는 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아마 삼성을 그 위협하고 있고 네.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전방위적인 뭐 수요 부진, 그다음에 기술력에 대한 그 의구심. 여기 더 나가서 이제 중국의 그 추격 때문에 아마 이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게 많지 않나. 아마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으려면 이 지금 상태에서 거의 뭐 좀 당분간 이렇게 박스권에도 돌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시총 1위 대장주인 또 삼성전자, 우리 또 경제 또 수출 종목으로서 반도체 비중이 또 워낙 크니까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가 이 추운 겨울을 뚫고 나갈 돌파구 뭐가 될까요? 우선 반도체 수출을 보면은 올해 반도체 수출이 참 잘 됐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작년에 그 반도체 수출 비중이 15.6%였어요.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데 올해 20%를 다소 넘어서고 있거든요. 우리 반도체 수출이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느냐 올해 그걸 보면은 우리 반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 홍콩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중국, 홍콩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 그런 신호인데요. 그런데 이 반도체 수출 금액으로 보면은 9월에 136억 달러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우리가 반도체 수출 금액에 한 3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 금액이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아직 문제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수출 금액 측면에서만 보면은 저는 반도체 수출 금액이 내년 1, 4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 후 그래도 급락보다는 안 많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싸졌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주가 최근 PBR이 0.8 근처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지난 10년 평균 PBR이 보니까 1.2더라고요. 이런 측면 반도체 수출 금액 전체적으로나 삼성전자 PBR 보면은 삼성전자 구조의 문제는 많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가격은 좀 저평가돼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가지고도 한 시간이 부족하긴 할 텐데 손석평론가는 교수께서는 2025년도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기자 시절에 삼성을 한 4, 5년 출입을 했거든요. 아이러니한 건 제가 출입했던 삼성 4, 5년 동안 삼성은 늘 위기였어요. 늘 위기를 그때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살아계셨던 그때였는데 하여간에 이건희 회장이 기자들 앞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던 키워드가 위기였어요. 지금 위기다. 그래서 20년 뒤를 내다볼 수 없다. 그래서 막 그때 신수종 사업 발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위기가 경영적으로 위기는 아니었어요. 되게 소위 잘 나가던 때였죠. 근데 위기감을 내부에 불어넣어서 지금에 안주하지 말자.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더 치고 나가자. 이제 이런 식의 위기 경영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위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사실 오전에도 제가 삼성전자와 관련된 토론을 삼성전자 출신들과 하고 왔는데 진짜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 리더십을 한 번 잃어버리니까 그거를 다시 그 리더십을 갖게 되는 패턴을 찾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HBM인데 결국에는 지금 HBM 3E 5세대 HBM은 못하겠다라고 사실상 백기투항을 했고 안 되니까 6세대로 바로 가겠다라고 전략을 아예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일단 주도권은 뺏겼고 뺏긴 걸 이제 인정하자. 그래서 판을 다시 짜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삼성의 위기가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 나중에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위기가 왔고 쇄신은 전반적인 쇄신을 할 때가 가장 주가는 낮았다. 네. 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대해서는 같고. 좀 신중하시네요. 자 이제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네. 대체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할 것이다라는 2022년 말의 전망이 있었는데 뭐 그 이후로 보면은 수도권 집값은 또 올라갔습니다. 네. 수도권 또 서울 포함한 수도권 집값의 상승세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어질지
추세는 어떻게 우선 보십니까? 제가 그 탄핵 정국의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려면 이전에 탄핵 2번 있었잖아요. 네.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도에는 가격이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가 2016년도 저 12월 달에 이제 탄핵이 됐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 때 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 탄핵이 끝나고 나서 대폭 오르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리만 사태 이후 2008년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세계 경제도 안 좋았고. 그래서 정부가 2015년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부동산 3법인데요. 너무 부동산 시장이 죽으니까 여야가 합의한 게 재건축 시장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2027년도까지 연기해 줬어요. 개발 이익이 남으면 조합원들이 가져가라. 대신에 또 분양가 상한제도 전면 폐지했어요. 분양 가격도 네 맘대로 분양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단지에서 세 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 정책을 내려놓는 바람에 예. 탄핵되고 나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 오르던 시장에서 탄핵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올랐죠. 그래서 그 오르는 거를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거의 그 이렇게 뭐 뒤집어 썼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오른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 정부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르는 가격을 못 잡았죠. 자, 지금 탄핵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지금은 내려가는 시장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바로 이 탄핵 때문에 내려가기보다는 전전에 말씀드린 대로 9월 달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했는데 내년도 7월 달에 3단계를 또 합니다. 거기다가 9월 달 이후 10월 달부터 대출을 전면 중단했어요, 지금. 이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전세금 대출도 안 됩니다. 돈줄을 막아놓으면 탄핵 아니라 뭐라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는 시장에서 이걸 열어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고 가계부채가 너무 높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이라도 대출을 막아놓으면 숨죽이고 매물은 늘어나고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네. 김 교수님 혹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이 있으시다면요? 워낙 전문가 앞에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네,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 오른다.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어떤 때는 금리가 떨어질 때도 집값 올랐고 최근에 저 미국 금리 참 많이 올랐었거든요. 최근에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집값 많이 올랐어요. 우리도 어떤 때 금리도 오를 때 집값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보니까 금리, 대출 금액, 경기를 나타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초기에는 금리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금액, 특히 시간이 갈수록 경기가 주택 가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경기가 나빠지면 집값 오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가 떨어져도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 집값 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뭐 금리 떨어지면 집값 오른다 이런 직설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대출 그다음에 경기까지 고려해가지고 집값 이야기를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완전히 저금리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거의 죽은 상태였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격이 좀 오르긴 합니다만은 금리가 낮아져도 대출을 막으면 안 되는데 일본은 대출도 자유롭거든요. 경제가 죽으면 시장은 같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른다고 그러는데요. 일본 말씀하셨습니다만 90년대 일본 금리 계속 떨어졌는데 주가도 같이 떨어졌어요. 예, 그만큼 자산가격 결정에 금리뿐만 아니라 경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요인들이 있군요. 예. 네. 큰 교수님 일각에서는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를 보면서 일본처럼 우리도 부동산 시장 장기 불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인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고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은 뭐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살잖아요. 서울 수도권은 항상 주택은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도 항상 부족한 상태니까요. 특히 이제 단점이 뭐냐면요. 주택 보급률을 따질 때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하에 2가구, 1층에 2가구, 2층에 2가구, 3층에 주인이 사람 7가구 살잖아요. 이건 단독주택인데 불구하고 집을 7개로 가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 주택 공급률은 좀 더 낮아지거든요. 근데 지방은 이제 경제도 침체된 상태에서 인구 감소에다가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 서울 내에서도 또 양극화가 벌어지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나. 일본처럼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양극화 시장. 송 네. 교수께서는요? 저는 이제 두 말씀
들으면서 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전반에 너무 군사작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이 집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이든 파시려는 분들이든 어느 날 갑자기 막 너무 급하게 뭘 내놨다가 언제까지 뭘 하겠다고 하고 금세 또 몇 개월 있다가 이게 부작용인 것 같으면 또 뒤집어 버리고 그게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수습하느라 다른 무리수를 두고 이런 식의 이제 패턴들이 계속 반복돼 왔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큰 실수가 지금 많은 분들 얘기해 특례대출을 왜 이렇게 일반형까지 다 확대했냐. 괜히 이거 특례대출 일반형까지 확대해가지고 집값 지금 군불지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해야 될 때 제때 못한 게 거기에서부터 출발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고 아직도 의문은 DSR 2단계 도입을 왜 7월에서 9월로 왜 미뤘을까 그 2달을 그때 이유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때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과연 그 2달 미뤄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얼마나 도움을 받았냐 이자 부담 낮춘다라든지 상환 부담이 얼마나 낮아졌냐 득실을 따져봤었을 때 실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정책을 펴는 패턴들이 알겠습니다. 우리 수요자들 너무 불안하게 하는. 부동산은 뭐 시장에 맡겨져 있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금 교수님께 일부 마무리 질문을 드리면 정말 실수요자가 이제 중요합니다. 네. 뭐 20대, 30대 신혼부부 또는 주택 마련을 오랫동안 하지 못한 분들이 실수요자들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신생아 대출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대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나 또는 그 무주택자라면 이제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분양을 할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전부 적용됩니다.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세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매입하는 게 어떤가. 특히 이제 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강남 지역이나 서울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일반 분양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거는 일반 그 매매보다는 싸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노려보는 게 어떤가. 그리고 사실은 주택은요.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는데 올라가고 대부분 사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말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내년 상반기가 적기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26년부터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급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S 열린 토론 로고 듣고 2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번 주 KBS 열린 토론에서는 연말 특집 2024년 대한민국을 돌아보다 오늘은 경제를 주제로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손석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 교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제 올해 경기 침체되면서 내수 진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책을 상당히 또 역동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내수가 부진한 늪에 빠져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냥 우리 국민 차원에서 고물가가 너무 누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자 물가가 지금 이제 올 가을부터는 이제 1%대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게 전년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해 상승률이 1%대로 내려온 거고 한 지난 2년여 동안은 계속 우리가 고물가에 시달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적된 고물가 부담이 상당히 쌓여 있다라는 부분. 그건 역시 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보고 거기다가 이제 장바구니 물가, 우리 외식 물가라고 하는 건 여전히 비싸다고 다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품목들이 지금 다 급등해 버렸어요. 특히 올해는
이상 기온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뭐 각종 과일을 비롯해서 신선 채소들, 김장철에는 배추값도 엄청나게 폭등해버렸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갑이 매일 나가야 되는 그 품목들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버리니까 체감되는 물가 부담이 훨씬 더 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실질 소득도 보면 소득이 안 는 게 아니에요. 늘었는데 소득 는 거에 비해서 물가가 더 많이 이제 크다 보니까 실질 소비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길어지다 보니까 소비 심리도 점점 더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젠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 정국까지 한 번 더 얻어맞게 되니까 소비자 심리 동향 지수 딱 보니까 네, 코로나 금융 위기 이후 최대 하락폭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88.4로 나타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12.3포인트나 급락을 했더라고요. 급락을 했죠. 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소비 심리에 지금 미친 겁니다. 네, 고물가, 지갑 열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가계부채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가계부채가 정말 지갑 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까? 예, 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죠.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 그 가계부채가 GDP 대비 50%였어요. 그 이후로 쭉 늘어나가지고 100% 근접했다가 지금은 이제 90%로 다시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가계부채보다는 GDP가 좀 더 증가하고 있는 거죠. 사실 3분기까지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한 2% 증가했는데요. 명목 GDP는 한 6%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명목 GDP보다 좀 덜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매달 이자 내야 되고 가끔 원금 갚아야 되죠. 쓸 돈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소득 차별화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 최근에 그 맥킨지 보고서 보니까 제목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 대상으로 우리나라는 거기 들어가지 않는데요. 주요 선진국 대상으로 분석해 보니까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맥킨지가 조사한 기간에 그 나라 전체 GDP는 늘어났는데 상위 10% 소득만 많이 늘어나고 중간 가구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양극화, 아까 부동산 양극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보면 우리 가계부채도 많지만 금융자산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올 상반기에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무려 119조 원 많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저축을 했다는 그럼 거죠. 여윳돈이 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차별화라는 겁니다. 119조 원을 누가 저축했겠느냐. 소수의 부자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가난해. 쓸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소비 중심으로 그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교수님 사실 뭐 중국도 아주 강력한 그 내수 부양책, 경기 부양책을 지금 시도 중에 있는데 네. 이렇게 개인이 지갑을 열기 힘들다면 국가 재정이 조금 부담되더라도 국가 재정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봐요. 재정을 풀기보다도 세제를 좀 완화시키는 게 더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나. 특히 이제 이번에 그 국가 예산이 통과되면서 SOC 같은 경우는 그 야당에서 예산 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돈이 좀 풀려야 될 게 3기 신도시 일부 택지비 보상이 있고 또 지난번에 발표했던 서리풀 지구를 비롯해서 이제 4개 지역의 택지비가 아마 올해 그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평가를 하면 빠르면은 뭐 내년 하반기부터 후년에 돈이 좀 풀리지 않겠나. 문제는 우리 김영익 교수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가 어느 정도 심하냐면요. 서울의 강남 지역이라고 하는 서초 강남 송파 특히 이제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가 매매 가격 자체가 실매매 가격은 40억대에 있어요. 보통 아무리 그 대기업의 그 부장급이라 해도 연봉이 뭐 1억도 안 가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주택이 40억 정도 간다 그러면 양구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강보로 가면은 10억 이하 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소득의 불평등도 물론 이제 그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처럼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제를 풀 때에는 또 오히려 그 양극화가 있는 또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보다는 중서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세제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손수 교수께서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 네. 전달 대비 12월 지수가 12.3% 급락을 했는데 네. 결국 수출 주도의 외거리 성장은 좀 한계가 있다. 그러면 내수 부진의 원인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고 진작할 방법은 있을까요? 현재로선 잘 보이지 않는 게 아주 현실적인 네, 답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까 소비가 계속 부진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채도 많고 한데 그 부채의 질도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자산도 거의 80%는 부동산. 네, 우리는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입되어 있는 자산은 사실 그때그때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청년층들도 빚을 상당히 많이 지고 있는데 그 빚의 거의 80%도 집 문제 때문에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대. 그것도 결국에는 이자 부담도 해야 되지만 당장 언제든 꺼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빚이든 자산이든 부동산 쪽에 쏠림 현상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언제든 경기가 잘 살 수 있도록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이 없죠. 물꼬가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묶여 있는 돈을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증시나 이런 쪽으로 채권이나 이런 쪽으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수출 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거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대외 환경도 이제는 더 이상 받쳐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수출 기여도 엄청나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성장률의 84%가 수출에서 다 책임졌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집권 일기 때부터 구조적인 변화는 그거지 않습니까? 자유무역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 블록화된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지금 다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보를 이유로 다 첨단 산업 같은 것들도 다 자국에서 만들어라. 수출하지 말고 만들어서 우리한테 줄 거면 우리나라 직접 들어와서 다 만들어라.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땅에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만들어서 팔더라도 다 외국에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수출 주도형의 경제 성장 모델,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은 통하지는 않을 것 같다. 김 교수님 이 점 따져봐야 될 텐데 우리 경제 구조로 보면은 중국처럼 많은 소비 인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내수 진작이 쉽지가 않는데 두 분이 하신 말씀 중에는 뭐 기업의 유보금을 좀 투자 쪽으로 연결하는 방법 또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 세제 혜택도 아까 말씀하셨고요.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또 촉진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뭐 아까 소비 심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계엄사 때 이거 소비 심리가 최초로 발표된 지표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 한경련에서 뭐 기업 심리 지수를 발표했더라고요. 이게 33개월 만에 33개월 연속 100 이하입니다. 투자도 안 되고 지금 소비도 안 되죠. 앞서 손석우 교수님 말씀하셨으면 지금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거든요. 예. 그러면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 기업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고요. 정부 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가 골라서 잘 써야 되죠.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니까 지난 6월 말 현재 928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 물론 이것도 중소기업들은 돈 없어 굉장히 힘든데요. 일부 대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928조 원을 투자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 이걸 정치가 좀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재정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지금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는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부 부채 낮춰야 되는데 그 얘기 계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도 투입했을 때 승수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을 투입했었을 때 GDP가 올라가는 효과가 얼마나 되냐. 그러면은 1 이상이면은 1 투입했던 것보다 편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재정 승수 효과가 언제 잘 나타나냐? 불경기 때 잘 나타나고요. 민간들이 부채 많이 지고 있을 때 이런 재정을 투입했었을 때 승수 효과가 훨씬 더 잘 나타난다.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투입했다. 그러면 그 재정 승수 효과가 뭐 3배, 3조 원까지 나타났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근데 지금 조건들을 따지고 놓고 보면 경기 안 좋죠. 개인들 빚 많은 시기죠. 그러면 이때에 소비 살리고 경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사실 재정을 투입 우리 추경이 되겠네요. 결국. 추경을 통한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추경 잠시 때 이야기를 하고요. 한국은행 이야기부터 먼저 보죠.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이 이 그동안
금리 인하하는 것에 매우 신중한 모습 네.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10월과 11월 연이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추가 인하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게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 부동산 시장에는 뭐 큰 영향이 없다고 봐요. 일단 대출을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근데 경제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뭐 1월달, 2월달에 이제 금통위가 열리면 아마 1, 2월달에 뭐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더 내리지 않겠나. 뭐 3월에는 금통위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바닥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동산 그 학자로서 부동산 쪽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그 88 대책에서 나온 대책 중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된 것들도 몇 개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수도권 지역은 6억 원, 네. 수지방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비아파트 부분을 구입하는 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걸로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아파트에 쏠림 현상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거든요. 전세도 아파트고 매매도 아파트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시장이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라는 얘기는 공급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에 가격이 오를 때 전월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것도 빨리 좀 더 정부가 그 대책을 내놓으면 한국의 금리 인하보다 더 효과도 전 좋다고 봐요. 근데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뭐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는 돈줄을 막아놓으면 의미가 없는데 단지 PF 시장에서는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지금 PF 시장도 작년도 뭐 9월 아니 금년도 6월까지도 132조가 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서둘러서 지난달에 국토부가 아마 PF 시장의 그 제2저축은행에서 정리하라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고 예. 아까 소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이제 그 원자재 값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것도 건축비에 반영하는 걸 지난주에 발표했죠 정부가 국토부가. 그래서 좀 시장은 좀 더 이렇게 그 움직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낮아져도 뭐 돈줄을 막아놓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택 시장이 아주 침체되더라도 쉽게 그 대출을 허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에서는요.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열어놔야 된다고 봐요. 이럴 때 집을 사야 되는데 올라갈 때 열어놔요. 그럼 높은 가격으로 사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좀 건의하고 싶어요. 네. 김 교수님, 부동산 시장은 그렇고 일반 시중경제, 민간경제 지금 사실 굉장히 경색돼 있는데 한은의 금리 인하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 한은의 금리 인하가 과거처럼 뭐 소비 투자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 부채도 높고 가계 부채도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거에 금리를 내리면은 소비가 많이 증가했었는데 보면 제가 보면은 한 9개월 한 12개월 시차를 두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가계 부채, 기업 부채가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소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좀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은 총재도 지금 그 재정 정책 역할을 더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에 보면은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럴 때는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 효과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예, 물론 지금 제가 우리나라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 한 2.3% 정도 나와요. 한국의 기준금리 기준으로. 지금 3%니까요. 앞으로 더 내리게 될 겁니다. 근데 내리더라도 과거처럼 소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역시 지금은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 교수님, 그러면은 네. 추경일까요? 지금 최상무 경제부총리도 네. 뭐 1월 추경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이게 또 정치적 상황하고 또 맞물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간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돈도 정확한 시점에 써야 가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지금 4분기 예상치 못했던 계엄 탄핵 맞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4분기 성장률도 지금 장담을 못하는 게 0.5% 이상 성장은 해야 지금 2.2 한은이 지금 목표치로 전망치로 제시한 거. 올해 성장률이요. 올해 성장률 네. 연간으로 봤었을 때. 근데 지금 한번 이창용 총재도 2.1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한 말 물러섰죠. 이거는 4분기 계엄 충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연말 얼마 안 되는 대목철인데 지금 자영업자들 모임 다 취소되고 다 이게 실물에 다 지금 2차 3차로 다 파급이 된다라고 본다면 저는 추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빨리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정치권에 이게 합의가 어떻게 될지는 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창용 총재가 되게 세게 여러 번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통화신용 그 내년도 보고서에서도 기준금리 추가적으로 인하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히면서 사실 당장이라도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할 것처럼 지금 시사를 하고 있고 비컨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한꺼번에 내릴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은 경기 부양에 포커스를 두고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시너지를 본다면 이럴 때 재정이랑 같이 쓰여야죠. 그러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0.25가 아니라 0.5의 빅컷도 금리 인하로 검토를 할 정도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일단 이제 해가 바뀌면은 우리가 한 번 경험을 해봤지만 예측 불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 시작됩니다. 우리 경제가 일단 내년에는 어떤 기조여야 될까요? 상당히 지금 국내 정세까지 감안할 수밖에 없는데 금 교수님부터요. 저는 그 관세 올리는 것 자체가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더라도 실질보다는 좀 약해질 거라고 보여요. 저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60% 이상 관세를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거기에는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은 일단은 뭐 수출 시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수록에 우리나라 기업이 오히려 미국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생기게 되면 국내 경기가 또 죽을 수 있거든요. 기업이 여기에 대한 대비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트럼프 경제는 계속해서 또 한국 기업들 또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으로 오라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떻게 우리 경제 기조를 잡아 나가야 될까요? 네, 우선 그 트럼프가 관세를 이야기한 것처럼 부과할 것인가 그거는 좀 협상용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트럼프 일기 때 중국한테 그렇게 관세를 많이 부과했는데 오히려 트럼프 일기 때 대중 무역 적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걸 쉽게 말씀드려서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거의 48%가 중국산인데 그걸 미국서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된 거는 중산층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실질 소득이 안 늘어나니까 많이 그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관세 올리면은 당장 월마트에 있는 상품 가격 올라버리죠. 그러면은 미국이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저는 그렇게 관세는 올리지 못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뭐 좋은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방위 분담 당장 올리라고 그럴 것 같죠. 그다음에 우리 지금 2차 전지 뭐 반도체 보조금 좀 받기는 하지만은 이거 더 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도 안 남아 있는데 미국이 많이 우리한테 요구해야 될 텐데 우리가 소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트럼프 그 컨트롤 타워 만들어 가지고 줄 거는 주고 우리가 얻어낼 거는 얻어내야 되죠. 선택과 집중 그런 게 필요한 시기인데요. 그게 우리가 준비 안 돼 가지고 참 좀 힘들어 보입니다. 손수 교수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여지껏 트럼프 당선인과의 접촉은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죠. SSG 회장이 부끄러운 일이죠. 10분 15분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기업 오너라는 게 참 뭐라 해야 될까? 지금 우리 정부가 뭐 속된 말로 무정부 상태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는 거는 저는 트럼프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라고. 네, 어떤 점일까요? 트럼프의 성향은 분명합니다. 개별 협상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세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게 저는 딱 귀에 들어왔던데 일단 보편 관세를 다 부과하겠다. 그리고 동맹국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하겠다. 이 얘기는 일단은 다 부과하고 너희들 하는 거 봐서 뭐 최애국 대우라든지 아니면 관세율 조정이라든지 혹은 우리는 FTA를 맺고 있으니까 FTA에 대한 뭐 개정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협상하는 1대1 談판을 되게 선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럼프의 성향을 감안한다면 사실 우리는 지금 대미 채널이라는 걸 풀 가동해서 우리의 전략적 어떤 중요성, 입지 이런 것들을 되게 미국 행정부에 강조해야죠. 너희 우리 놓치면 반도체 공급망 무너질 거야.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해서 한국을 절대로 놓을 수 없는 파트너라는 거를 각인시키고 강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2024 연말 특집으로 올해 경제를 돌아보고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한 1분씩 정도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이럴 때 가장 힘든 것이 우리 국민들, 서민들입니다. 정말 이것만큼은 경제 상황 속에서 꼭 챙겨야 된다. 재테크가 됐든 경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됐든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강 교수님부터요. 저는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려운 시장이라고 모두들 그러는데 이 그 탄핵 정국이 끝나고 대선이 있던 없던 간에 상반기는 분명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상반기를 잘 견뎌야 되지 않겠나. 공급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견뎌야 되고 정부도 이럴수록 공급은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요. 무주택자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가 이런 기회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1금융권은 대출이 막혀 있지만 제2금융권이나 다른 쪽은 다 열려 있으니까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2026년도 7년도 이후에는 입주 물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송 교수께서는요. 네. 전 짧게 하겠습니다. 변동성의 시대입니다. 예측이 정말로 어려우니까요. 전문가들도 지금 다 틀립니다. 너무 한 곳에 자산이 몰려 있으면 하나의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해지하자. 위험 분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좋은 투자 자산이라고 각광받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있고 금, 비트코인 뭐가 됐든 그건 각자 판단을 하시는데 절대 네. 한 곳에 몰아서 투자를 하거나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신중한 균형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김 교수께서는요. 예, 저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 좀 타협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근로소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다 1억 맡겨놓으면 한 달 이자가 한 30만 원 안팎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 해가지고 30만 원 벌면은 금융자산 1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예, 그리고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금융을 공부해가지고 금융으로 우리 부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 자산 배분 그리고 올해 미국 주가만 너무 좋다 보니까 미국으로 한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럴 때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경제 정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2024